한때 예술가들은 작품의 가치가 영원한 지속성에 있다고 생각했고, 변화의 종언을 고하고 영원성을 보장하는 완벽함을 달성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제 예술가들은 전시가 끝나면 철거되는 설치미술, 배우가 마음먹는 순간 끝나는 행위예술, 교통이 재개될 때까지 교량을 천으로 덮거나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미완성 건물로 천을 덮는 행위, 자연의 힘이 금세 허물어 버리도록 함으로써 모든 인간 행위의 지속 시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짧고, 인간의 자치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하는 공간 조각 등에 몰두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공예술 찾기 9번째 지금 비디오를 제가 찍고 있는데요. 그간 며칠 사이지만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그런 것 같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비슷비슷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 같아도 지난주에 특히 좀 마음 아프게 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사건들을 제가 이 비디오에서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정치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게 역사랑 결부된 얘기들, 특히 이제 일본의 그런 정신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과와 그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활동들, 지난 30년간 활동, 그리고 그거에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뭐 조직의 어려움이나 뭐 배신, 뭐 그리고 할머니들의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사건과 뭐 정치적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벗어나기 힘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이렇게 택배 일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노동 조건이랑,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발병한 집단 감염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제가 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서 경험하거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듣고 또 파악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되게 쓸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씁쓸함이. 근데 그 씁쓸함은 한편으로는 저 혼자 꼭 느끼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또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갖는 여러 복합성들이 있고, 또 각자의 어떤 관점과 또 당파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저런 어떤 당파성의 문제라든가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부분을 이슈로 꺼낸 거는 아니고, 음,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는 절대로 조형적이거나 미술 내재적 관점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이 가진 여러 가지 소위 맥락들과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사실은 단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리즘 사회에서 현대미술은 굉장히 다원화되고 또 복합적인 네트워크들을 지향을 했고, 그런 지향성이 의사소통 구조에 있어서도 되게 다공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냈다는 게 제 이 책에 계속 강조해온 내용인데요. 어,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으로서 제가 다뤘고, 그게 한국 현대미술의 구조와 네트워크의 문제로서 다뤘던 부분이지만, 그것이 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역시 우리는 미술을 공부하든 아니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종합적인 관점들과 또 현실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 사고 같은 것들이 역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앞서 시사적인 이 뉴스에서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됐던 것들은,
어떻게 삶을 잘 살 것인가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뭐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결코 삶이 그렇게 명랑쾌활해지진 않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되게 이 유튜브 비디오를 왜 이렇게 굳이 많이 보거나 또 막 즐길 만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찍을 때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막 밝고 명랑쾌활한 아주 5월의 햇볕이 따뜻하게 드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지만, 스스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뭔가 해피엔딩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내내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윤미향 당선인과 뭐 이용수 활동가, 여성운동 하시는 활동가 할머님 분하고 또 쿠팡 택배 노동자와 노동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글로벌리즘 사회, 지난 20여 년의 글로벌리즘이 낳은 굉장히 많은 폐해들 가운데 역사에 대한 소실들과, 그리고 결국은 그런 어떤 사회운동이 가진 되게 중요한 정당성이 어떤 방식으로 증명돼야 되는가, 내지는 어떤 활동들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거기에서 되게 자유롭지 못한 게그 공적 자금이라든가 기부금의 문제, 결국 돈과 관련한 문제들이 되는 것, 그다음에 또 일테면 그런 그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나 또 갑자기 뭔가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기가 어려워진 계층들의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제가 제일 많이 떠오른 사람이 이 지그문트 바우만이었어요. 지그문트 바우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폴란드 태생이고 또 영국에서 사회학자로서 아주 많은 사회적인 학술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죠. 2018년 벽두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학계의 안타까움도 많이 남기고 그랬던 분이고, 사실 저도 지그문트 바우만이, 제가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지만 여러 제 논문이나 책에 많이 인용하고 참고하고, 또 베냐민과 더불어서 현 시대를 이해하는 데서 되게 저한테 사회학적인 역사철학적인 인사이트를 준 철학자인데요, 학자인데, 이 바우만의 저서 중에서 제가 되게 강렬하게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우만의 대표작은 위키드 모더니티라는 액체 근대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인데, 바우만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우만이 현대성을 비판하는 학자로서 굉장히 어,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저작이 리퀴드 모더니티이지만, 저는 그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이 글로벌리즘 사회의 문제와 또 부정성에 대해서 학자들만이 아니라 또 일반 대중 독자가 읽으면서도 많은 통찰을 얻거나 스스로의 자신의 삶과 자신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처해 있는 어떤 제도적 위험에 대해서 통찰하게 하는 책이 이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읽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논문을 쓸 때마다 참조하게 되고, 또 일테면 다공예술에서도 비엔날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할 때 많이 참조했던 논문이 바로 이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원제가 Waste Lives예요. 쓰레기의 삶들 말 그대로 제목을 갖고 있고, 부제가 Modernity and its Outcasts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일테면 이제 이 모더니티라고 이제 바우만이 명명할 때, 이 모더니티는 실제로 18, 19, 20세기 서구 근대라기보다는 그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바우만이 연구하고 있는 문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소사이어티까지 현대 사회까지를 아우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그 아까 잠깐 사실 비디오로 찍으면서 처음에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읽었던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책의 핵심 부분은 아니에요. 이 책의 핵심은 사실 글로벌 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를테면 과잉 인구처럼 잉여 인구처럼 취급되는 어떤 지대들, 계층들, 그리고 그 계층이 사회적으로 그 맞닥뜨리는 경제적 빈곤이라든가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사회 정서적 어떤 차별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특수한 몇몇의 계층이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남아 처치곤란한 어떤 인구로 취급받게 되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읽었던 건 일부러 그 부분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핵심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책에서 말 그대로 정치,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글로벌리즘이 야기하는, 특히 신자유주의 그 경쟁적 탐욕적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어떤 그 사회 구조에서 그럼 파생된 문화들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거기서도 쓰레기가 되는 문화들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는 그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을 여러분이 인제 얼마나 귀 기울여서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던 부분은 바우만이 어 서구에서 예술의 뿌리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고 그것이 소위 컨템포러리 아트로 오면서 달라진 것들을 좀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특히 이제 조형예술을 했던 조형예술의 세계 속에서의 예술가들이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 그리고 변치 않는 것들을 추구했고 그것이 예술의 아주 오래된 미학적 가치였다면 그것들이 현대 예술로 오면 어떠냐면 쓰고 버리는 것, 그리고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해체되는 것, 그리고 영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는 어떤 예술을 추구하는 식으로 변했다는 거를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뭔가가 지속되고 또 영구불변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컨템포러리 아트, 현대 예술의 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를테면 이제 제가 이걸 직접 인용하진 않았지만 이 다공예술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렇게 달라진 패러다임입니다. 말하자면 예술에 대해서 수많은 기간 동안 어 당연시 해왔던 가치들이 다른 가치들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들이 단지 가치만 변한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그다음에 미술에 대한 아니면 예술 전반에 대한 그 인식론이 바뀌면서 그런 식의 그 미학이 달라졌다는 건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이를테면 그런 패러다임 시프팅이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현상을 저는 이 책에서 뒷부분에 지난번 비디오에서 제가 아카이브 내용을 다뤘잖아요. 근데 그 챕터 다음의 챕터에서 아니요. 그 앞에 챕터에서 제가 이렇게 이 챕터 그러니까 우세종 비엔날레 문화와 유동적 현대 미술에서는 비엔날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글로벌리즘이랑 맞물려서 더 강화됐고 또 그것이 실제로 미학적인 어떤 그 힘을 발휘했는가, 그리고 작가들과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의 질적인 차원을 결정지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제가 이 책에서 이 챕터는 2016년 한국미학회에서 발표를 한
논문을 디벨롭한 거였거든요. 발전시킨 건데 그래서 본문에 일정 부분은 2016 년까지의 현대미술에 대한 비판적 특히 인제 비엔날레 같은 것이 동시대 문화의 한 그 현상처럼 마치 트렌드처럼 된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는데 2019년 말 2020년 초에 제가 인제 이 논문을 더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챕터를 쓰면서 앞부분에다가 그 동시대적 현상으로 바로 지금의 현상으로 다룬 게 뭐였냐면 2019년 8 월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그 역사관의 충돌로 그러니까 한국이 소위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집당한 노동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를 소위 한국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보상의 문제라든가 새로운 어떤 역사적 반성과 검토를 일본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일본이.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은 소위 그 뭐 저기 무역으로 그 부분을 보복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개되는 와중에 일본 아이치현에서는 트리에날레가 열렸었어요. 근데 이 aichi 트리에날레에서 어 그 평화의 소녀상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도판 너무 작지만 이 평화의 소녀상이 아이치 트리에날레에 초대가 돼서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아이치 현 차원에서 이 전시에 이 작품을 철거하도록 그러니까 전시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인제 제가 이 책에서 2020년 초반에 이 책을 좀 더 마무리하던 작업에서 이 비엔날레 얘기를 하면서 이 사례를 이제 새로운 챕터를 쓴 이유가 말하자면 역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단지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문화와 예술에서 특히 이런 비엔날레 형태들 국제적인 교류와 또 화합과 저 정치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문화 예술이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지향하는 비엔날레 같은 데서 어떻게 그 문제시되고 금지당하고 하는가에 대한 걸로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 챕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윤미향 당선인 인제 뭐 그 새로운 21대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의원이지만요. 그 사람 그리고 NGO 단체들 그리고 실제 그 역사적 그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 처리되면서 한국사가 현대사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보면 항상 갈등과 진실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노동의 문제에서도 계속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최소의 어떤 그 생활의 그 수입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 잡, 3 잡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출근을 하고 노동에 노출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한 어떤 그 소위 네트워크와 이동성과 자유로운 어떤 그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닫혔지만 자꾸 우리는 그게 노멀이고 좋은 거라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원래 우리가 그 노멀이라고 했던 걸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포스트 코로나 담론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관성적으로 글로벌리즘 지난 20여 년간 경험했던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막 그 국제적인 어떤 관계들 속에서 막 뭔가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페스티벌이 열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섞이고 하는 것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히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근 가까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추구했던 지난 시간에 좋은 가치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어떤 상대성도 없이 좋은 가치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해서는 인제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 다공예술에서 유 우세종 비엔날레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룬 부분도 바로 그런 다원성과 유동성, 그리고 2 년에 한 번씩 현대 미술의 판이 완전히 재편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뤘는데, 그와 관련한 생각들을 이 기회에 다시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쓰레기 문화 중에서 특히 인제 예술에서 아주 오랜 역사가 추구해 왔던 영혼성이라든가 완전성이라든가 아름다움의 불변함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이 지난 20여 년 글로벌리즘 안에서는 마치 장소 특정적 예술이 최고이고, 뭔가 비엔날레에서는 그 시간 속에서 스펙타클하게 작가가 임의적으로 현장에서 뭔가 미술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 왔던 어떤 관행과, 소위 전문가 집단의 암묵적 그런 배타성 같은 것들, 배타적 미학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우리는 큐레이터들은, 국제 큐레이터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담론과 비행기로 여기저기를 떠다니면서 해 왔던 어떤 프로젝트와 이벤트들이 사실은 음 미학적이거나 어떤 인류의 보편성이라든가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채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비엔날레를 위한 비엔날레 같은 걸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저는 그게 인제 이 책에서는 비엔날레의 황혼이다. 2017년 정도 되면 전 세계 비엔날레나 그게 광주 비엔날레든 카셀 도큐멘타든 아니면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조차도 심지어 이런 식의 대규모 현대미술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성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책의 연대 인포그래픽에는 비엔날레 황혼이라고 제가 서술해 놨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어 어 이 비디오에서 제가 항상 이게 이제 한 9번째 비디오 정도 되니까 여러 고민들을 더 하게 돼요. '더 잘하겠다.' 이런 고민보다는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너무 섣불리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저는 좀 여러분들이 바우먼을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이 비디오를 통해서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바우먼의 사회학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는 과거로 가고 있는 글로벌리즘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